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본격적인 하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10대 기업의 하반기 채용 규모는 3만 3천여 명을 넘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그룹이 10,000명 채용 계획을 밝힌 가운데 LG그룹과 현대차그룹이 각 6천여 명, SK그룹이 4,500명, 한화그룹이 4,000명 등 대규모 채용에 나섭니다.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죠. 방송국 입사를 원하는 후배들에게 제가 하는 응원이 있습니다. 100번은 떨어질 거야. 이게 무슨 응원이냐고요? 100번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뭔들 도전 못하겠어요. 이번 하반기에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들 100번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도 실망도 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주변에 취준생 자녀분이나 후배가 있으면 제가 지금 한 이 응원의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100번은 더 떨어질 겁니다. 2018년 9월 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계 최대 이커머스 업체 아마존이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오전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 주가는 한때 전날보다 1.9% 상승한 2,050달러 50센트를 기록했고요.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 약 1,117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감도 잘 안 옵니다. 글로벌 투자 전문가세요. 키움증권의 유동원 이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존이라는 미국 기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회사인가요? 네, 1조 달러는 애플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네. 다른 건 없지만 중요한 게 굉장히 단기간에 달성을 했다. 단기간에 달성을 그렇죠. 했다. 1994년에 창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5년 만에 1조 달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고요. 네.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의 역사를 쓰고 있죠. 기업 공개했을 때 가격 대비해서 2,000배나 주가가 올랐습니다. 2,000배요. 네. 그리고 회장이신 베이조스 회장은 돈방석에 앉았죠. 그러네요. 자산 가치만 해도 185조나 됩니다. 자, 아마존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느꼈지만 그냥 책을 파는 회사였죠. 온라인 서점. 그렇죠. 네.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존 로고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A부터 Z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을 다 팔 거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애틀에서 1995년에 시작을 해서 현재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네. 브라질, 캐나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력 사업인 전자상거래 외에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부분에서도 각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다른 어떤 제조업 쪽까지도 넘보는 그런 상황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994년도에는 온라인 서점으로 창업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A부터 Z까지 안 파는 게 없고요. 24년 만에 시가총액 1조요? 저는 이게 하나로 하면 1,117조 5천억 원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쾌거를 이뤘다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존이 A부터 Z까지 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1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었던 기폭제가 된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나요? 최근에 몇 가지를 보시면은, 유료 고객 대상으로 해서 프라임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지난해 또 최대 유기농 식품업체 홀푸드를 인수를 합니다. 네. 계속적으로 좀 M&A를 해 나가고 있고요. 확장을 했군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서 약국 필팩을 사들였죠.
의약품 유통도 지금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요. 뭐 그 이외에도 AI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온라인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과거로 좀 돌아가서요. 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를 보시면 1994년에 설립이 됐고 95년부터 영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넷이라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989년에 네. 나타났었죠. 그리고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또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엄청난 IT 버블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왔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닷컴 버블이 꺼지고 나서 1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제는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또 IoT라고 하죠. 인터넷 온 띵이라고 해서 물건을 인터넷을 이용한다. 물건이 인터넷을 이용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그렇죠. 좀 앞당겼겠죠? 그렇죠. 여기서 핸드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1조 달러 다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 아이폰을 판매를 하죠. 네. 전 세계 시장에서 뭐 거의 2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IoT, 인터넷 오브 띵 이것이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이 되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네. 아마존 자체도 지금 성장을 계속 높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장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좀 보시면은 그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서요. 네. 이 처음으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의 매출 증가율이 지금 너무나 높습니다. 뭐 어떤 수준이냐면 지난 분기만 하더라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50% 증가. 예, 매출만 영업이익은 57% 증가. 뭐 너무 숫자들이 높아서 그러게요. 예, 어쨌든 뭐 감이 안 잡히는데요. 네, 예, 아마존이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것의 73%를 이 새로 만든 성장 사업에서 올리고 있다. 아마존 웹 서비스요? 네, 웹 이게 서비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전 잘 모르겠네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보통 네. 우리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집어넣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집어넣으면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분석을 해서 기업들한테 되돌려주는 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네. 뭐 그 이외에도 뭐 다 아시는 광고 사업,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을 들여다보셨을 텐데 그 회사보다는 아직 작습니다만 성장률만 놓고 보시면 뭐 139% 세 자릿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2020년 되면은 거의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수준까지도 올라갈 거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탑 3개 회사가 될 거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판매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한 미국 잘 생각해 보시면 의료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전체 소비 판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워낙 단가가 높기 때문에 네. 이쪽에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 약을 판매한다든지 의료 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온라인을 활용을 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정말 대단한 성장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확장 안 한 분야를 꼽는 게 더 힘들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미국의 애플, 아마존 말고 시총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이 또 어디가 있나요? 아직은 없죠. 네. 그렇지만 뭐 바로 밑에 있는 시총이 큰 기업을 보시면 구글.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뭐 페이스북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중국 회사로서는 이제 텐센트. 텐센트는 뭐 페이스북 같이 이 소셜 네트워크를 중국에서 하는 기업이죠. 여기에 이제 게임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는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뭐 IT 기업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 뭐 빌 게이츠 다 아시는 분, 뭐 알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죠. 근데 이 회사도 또 클라우딩 비즈니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런 IT 기업들이 서로 같이 생존을 하면서 생태계를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과거에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 있죠.
근데 옛날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블록버스터 비디오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비디오방 뭐 아니면 비디오 렌탈 해주는 지금 이제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업을 다 흡수를 한 게 넷플릭스인 것이죠. 저희 지금 30대, 2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렇죠. 서비스죠. 그렇죠. 네. 근데 보시면 보통 옛날에 저희가 젊을 때 비디오를 하나 빌리면 2,000원 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썼습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딱 나오면서 한 달에 1,000원, 2,000원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완전히 늘렸고요. 그리고 나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12,000원, 17,000원이죠. 옛날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성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구글도 있고 페이스북,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다 나오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님께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시니까 지금 해외 기업들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런 기업들에 직접적으로 해외 투자하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에. 네, 뭐 최근에 많이 늘었고요.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한국 주식을 대부분 투자를 하시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면 미국 투자 쪽을 제일 많이 하시고요. 중국은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어서 요즘에 계속 듣는 얘기는 미중 무역 전쟁 그렇죠. 하니까 중국 주식들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곳이 미국이고요. 근데 지금 재밌는 현상은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지 않습니까? 1997년, 98년 이때를 겪었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미국의 엄청난 IT 기업들이 상승을 크게 했었고 또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IT 기업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신흥국 위기 뭐 이런 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터키 등등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그때는 닷컴 버블이지만 이번엔 4차 산업혁명 버블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정도를 봤을 때 정말 많이 올라갔고 1조 달러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하지만 미국의 주식들이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이게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죠. 그러면 지금 해외 주식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수혜 기업들에게 투자할 때입니까? 네. 아직까지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지금 방송하는 타이밍이 나스닥 우리가 이 성장주 다 얘기하고 있는 이 성장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지수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코스닥 뭐 이런 식의 이 성장주 지수가 이미 8,000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나스닥은 4,000포인트부터 계속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벌써 이미 100%나 상승을 했는데 이게 2년 전이거든요. 또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도 고점인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또 지금 8,000포인트 올라왔으니까 이제 고점이냐 또 많이 얘기들 하십니다. 근데 제 판단에는 10,000포인트는 돌파할 것 같고요. 얼마나 더 올라갈지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는 괜찮은데 떨어지지 않을 건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오를 건지는 얘기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우선 먼저 오르고 떨어지겠죠. 그래서 적어도 10,000포인트는 먼저 본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0,00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적어도 10,000포인트. 정말 많이 가면 제 판단에는 14,000, 15,000포인트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 때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7년, 98년 그때 조정이 일어나고 나서 나스닥이 얼마나 더 오르냐면 뭐 거의 230%나 더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더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마존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이야기 전해주시면서 해외 직접적인 투자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담당이시죠? 유동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책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요리하는 CEO 박미란 고수의 가정 간편식 응용 요리책을, 건조한 피부, 톡 쏘는 탄산으로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는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추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 방송국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후배들한테 제가 하는 응원 100번은 떨어질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스튜디오 밖에 성남중학교 방송반 친구들이 견학을 와 있습니다. 얘들아 100번은 더 떨어질 거야. 지금 방송계에 들어올 꿈을 꾸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문 밖에 있네요.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생생 퀴즈 안내해 드릴게요. A부터 Z까지 모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의 로고를 가진 이 기업이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앞서 생생 인터뷰에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양한 생물이 사는 열대우림과 이름이 같습니다. 이 기업은 무엇일까요? 1번 아마존, 2번 정글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웃는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오늘도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십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수장님, 개그맨 정범균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네. 무엇의 대명사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예를 들면 YTN 라디오의 YTN 라디오 대명사 김혜민 PD님. 네, 제 입으로 하기가 참 그랬네요. 아니요, 제 입으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예. 자, 이런 거 있어요? 자상한 아빠? 아빠 대명사. 그래. 아빠의 대명사 이런 거 좋죠. 그래, 맞아. 네. 그게 진짜 행복이죠. 그럼. 진짜 인정이고 딸한테 받는 인정이 최고예요. 우리 진걸 소장님은 어떤 대명사 듣고 싶어요? 저는 무슨 민생정책 전문가다, 서민경제 살림 지킴이다 이런 건 믿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 건 아니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국민들 불평등 민생고 양극화 문제 지금도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오히려 민망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언젠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돼가지고 네. 그때쯤에는 아유 저 젊은이가 그래도 서민경제를 살린다고 우리 억울한 을들을 위한다고 발로 뛰었던 사람이 그래서 그때 이제 을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발로 뛰는 사람의 대명사가 나중에 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갑질하면 생각나는 회사 아마 5살, 6살짜리 제 아들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진걸 수장님이 오늘의 손 으라차차의 주인공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 가까이서 지켜보기에도 정말 안타까운 시간을 보낸 분입니다. 그 유명한 땅콩양의 고통과 피해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겪으셨죠. 그런데 이번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나섰는데도 또 다른 동료들이 또 다른 이웃들이 물컵 갑질에 온갖 욕설에 오늘과 전체 갑질에 노출됐다는 게 이번에 만찬에 다시 드러난 것이죠. 바로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 갑질의 역사, 그 피해 역사에 한복판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박창진 당시 사무장님, 네. 지금 현재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와,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언론에서 참 잘생기신 건 알았는데 정말 네.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가수 이지훈 씨 닮았어요. 진짜로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잘생긴 얼굴인데 얼마나 바람 잘 날이 없으셨어요. 애 많이 쓰셨죠, 사무장님. 뭐 제가 애를 쓴 것보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갑질의 대명사가 네. 아닌 이제는 새로 태어나는 을을 대변하는 대명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박창진으로 기억됐으면 좋겠고요. 네. 땅콩 회항이 잊혀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박창진입니다. 와. 우리 범균 씨도 이 땅콩 회항 그때 생생히 기억나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럼요. 이거는 워낙 또 큰 사건이었고 그래서 개그맨들이 막 이슈로도 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요. 이런 거는 많이들 풍자로도 많이 풍자를 하는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네. 기억을 잘 하고 있죠. 네. 그게 몇 년 됐어요? 2014년 12월 5일 발생을 했고, 네, 이제 4년이 이제 돼가고 있어요. 그러네.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비행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저는 뭐 어쩌면 혼돈의 상태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피해의 무게에 짓눌려서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 생존 게임에 내몰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4년의 과정이 지나고 지금 저희가 우리 안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의식들을 깨닫고 세상에 이제 우리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동료들이 생기는 모습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스스로 어떤 틀을 깨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정적인 일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되게 목소리도 밝아지셨잖아요. 얼굴 표정도. 2014년 12월 달에 이제 참여연대에서 이 대한항공 이 오너 일가들의 땅콩 향뿐만 아니라 여러 사실 그 스튜어디스들이나 사무장님의 정말 있을 수 없는 갑질과 폭력을 저지른 거거든요. 네. 그래놓고 반성문을 발표한다는 게 그게 정말 유명한 반성문입니다. 반성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그거예요. 직원들이 잘못해서 혼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최악의 반성문을 꼽힐 정도인데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던 시절인데 그때 우리 사무장님이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두 가지예요. 왜 그때 그러면 원래 그 비행 일자인데 조씨 일가가 타던 비행기에 사무장으로 꼽힌 거예요. 가장 에이스고 잘하는 분이니까 실수 없이 해라고 잘 비유도 맞추기라고 뽑히신 거예요. 근데 그런 황당한 일 당하신 거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고발한다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나가니까 아주 힘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목소리 누군가 연락이 왔어요. 사무장님이셨어요. 아, 사무장님이 익명으로 참여연대. 예,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철저히 익명으로 해달라고 하시면서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하지만 본인이 겪었던 그 끔찍스러웠던 경험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회사의 그 공작 심지어 그것을 직원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심지어 국토부 공무원들과 대한항공 간부들의 결탁해서. 협작까지 그게 네. 이거 다 팩트입니다. 네.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와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어떤 마음으로 참여연대에 전화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중간 단계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뭐 평소에 아시던 분이 우리 또 참여연대 쪽하고 또 연결이 돼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셔서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게 된 건데, 제일 큰 분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임 회피용으로 은폐를 했고 그것을 거기에 뭐 변명을 한다는 것은 뭐 인간인지라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타인의 잘못으로 전가를 했다는 게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당시 저도 마찬가지고 같이 근무했던 승무원들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당연하다. 라는 취지의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그게 저로 하여금 이것은 아니다. 나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말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쉽지 왜냐면 않죠. 안정적인 직장과. 그럼요. 그냥 내가 한번 늘 겪었던 일이라고 눈만 한번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기내 상황을 많은 분들이 뭐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느꼈던 것은
뭐 지금에 와서는 제가 많이 해자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승무원의 입장은 많이 배제가 돼 있는데 현장에 있던 여승무원도 저와 마찬가지로 선택이 돼서 그 자리에 처음 서게 됐고 저랑은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분의 책임자로 간 입장에서 볼 때 또 한 인간 연장자로서 볼 때 너무나도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변명 아닌 대꾸 아닌 대꾸를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제가 내리게 되는 과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본인의 잘못을 모르고 있고 그 여승무원 탓과 제 탓을 하고 있다는 거에 정말 이게 바른 세상인가 세상이 바로 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이 을들의 순환 우리가 이제 많이 잊어먹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분노하면서도 4년 전에 사무장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하나만 더 붙들면요. 자, 가던 비행기를 뒤로 돌려가지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무장님이 이제 잘 했는데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필도 그러니까 너 내려. 가던 비행기 뒤로 내려서 너 내려라는 거 이제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영만리 뉴욕 공항에다가 사무장님을 내려놓고 왔어요. 만약 우리가 그 직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시도 그렇게 내리라고 못 내려요. 아니, 택시도 심지어는 그렇게. 택시도 강변북로에서 내리라고 그러면 못 내립니다. 큰일 나죠. 남자친구하고 그렇죠. 싸웠는데 남자친구가 내리라고 해봐요. 저는 고소할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유명한 일이 있죠. 이제 둘이 싸우다가 한 명이 내리는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아니, 이게 뭐. 말이 되냐고요. 2018년도에는 그런 드라마도 없어요. 그래놓고 드라마에서도 안 나오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놓고 10시간 넘게 대기를 시킨 다음에 세상에. 한국으로 들어와라 그래요. 한국으로 들어오자마자 휴식을 취하고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요. 간부들이 바로 불러서 다 네가 잘못한 것으로 왜냐하면 국토부에 조사를 받으니까 다 너가 잘못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아니 얼마나 정말 무서우셨어요. 진짜.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정말 끔찍합니까. 지금 생각해도 정말. 첩보 영화 속 주인공 같다고. 그러니까 진짜로. 뉴욕 공항에 있을 때 그럼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래 맞아요. 그때는 똑같은 지표면 위에 제가 있는 게 아니라 땅속으로 한 10km 저 혼자 밑에 들어가 있는 느낌? 관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표현이 너무 절묘하신데 막 눈물이 나는데 얼마나 참 또 그때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는데 불과 뭐 10시간 정도를 이제 호텔에서 대기를 하는데 호텔에 갔을 때 호텔이 이제 그 방이 없으니까 제가 이미 사용하고 나온 방을 배정을 해줬는데 그 방이 이제 보일러도 안 되고 물도 안 나오고 뭐 그런 상태였어요. 이불도 없고. 아니 이불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호텔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호텔이라는 개념보다 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의 이제 네.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없었죠. 그 메이드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었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제 좌석을 배정받는데 저희가 이제 팀장급이면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주게 돼 있는데 배정받았던 자리가 이코노미 제일 뒷자리 그리고 화장실 옆자리. 그래서 그때 이미, 내가 어쩌면 이제 내쳐진 존재가 되는구나라는 거는 직감을 했죠. 그러나 이제 이만큼 일이 커질 줄은 몰랐죠. 네. 그러게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없지 않아요? 조연아 씨도 받긴 받았지만 결국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그 대한항공 이제 땅콩양 전후해서 많은 제보가 쏟아졌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그 팩트는 확인된 거잖아요. 뒤로 돌리고 폭언을 일삼고 강제로 내리게 만들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처벌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바로 빨리 풀려나 버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무장님이라는 이분들이 계속 저항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것이 아주 조직적으로 분출이 덜 되면서 좀 소강 국면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저도 착각을 했어요. 사무장님들의 큰 고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쨌든 고발까지 구속도 되긴 했기 때문에 당시에 조연아 씨가 이제 개선이 됐겠지 했는데 하나도 개선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가족 전체로 그것이 더 퍼져가지고 최근에 더 심각하게 드러난 거죠. 아니 잠깐만요. 하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진짜? 더 심해졌다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이제 4년 동안 이제 불이익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광범위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어쩌면 경제적인 규모에서 서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친분으로 그 서지원 검사님이나 이런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니 미투 운동도 마찬가지고 기존 사회 규범에서 반기를 드는 행위를 한다든지 혹은 그게 내부 고발자의 입장이 된다든지 했을 때 우리 사회는 보호막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미국 드라마나 뭐 선진국 그 영화들에 보면은 어떤 뭐 보호 장소를 마련해주고 국가가 어떤 변호사를 지원해주고 그런 게 전혀 없고 개인이 혼자서 생존을 해내야 돼요. 그다음 그러니까 고발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고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의 생존은 개인에게 오롯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금도 이제 저희 내부 회사 내부에 가끔씩 올라오는 저에 대한 뭐 비난들 중에는 유명해져서 다 일 잘 풀려서 저러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생각해 보시면 변호사를 하나 구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며 그렇죠. 거기에 쓰여지는 비용이라든지 또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는 과정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인이 하기에는 힘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많이 하게 됐고 또 그럴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갑질이라든지 이미 강한 권력을 쥐고 있으신 분들이 반복해서 똑같은 행위의 범죄 행위를 서스럼 없이 저지를 수 있는 사회 문제가 항상 저 수면 밑에 남아있는 거죠. 네. 지금도 그러면 회사 다니실 때 조금 약간 불편하거나 이런 게 있으시겠어요? 당연히 지금 많죠. 왜냐하면 저희가 노조를까지 이제 만들게 되다 보니까 상습적인 체증이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CC 카메라가 항상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 이런 거잖아요. 네. 너 잘못 하나만 해봐 하고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면 안 걸릴 게 없거든. 사람이 일하다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시겠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했던 어떤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A, B, C라는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뭐 밥을 먹는다 하면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 숟가락 놓치던데만 이제 어느 장면이 올라가 있을 때의 상황하고 A, B, C, D가 다 나왔을 때 상황이 다른데 또 그런 상황이 사소한 일이고 개인이 알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익명 게시판이나 사내 게시판에 올라오는 걸 보면 감시를 통한 공포감 조장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다수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충성심을 보여야 되는 게 어떤 것인지 너가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는지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그래서 최근 우리 그 몇 달 동안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 직원 선생님, 노동 선생님들 광화문에 집회한 거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시민들 응원해주고. 그래서 그 유명한 가이피어스 그 가면을 쓰고 몇 번을 하셨잖아요. 근데 8월 24일 날 처음으로 이제 우리 가면 벗자. 왜냐하면 아시아나에도 대한항공에도 이제 멀쩡하고 제대로 된 노동조합도 생기고 직원연대도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시민들이 무엇보다 응원 엄청 해주시니까요. 근데도 거기 노조 활동이나 직원연대 활동하셨던 분들 막 장거리로 원치 않은 곳으로 부당한 발령도 치료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고 감수도 받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어디로 발령을 받으세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오늘 저녁 저희가 이제 직원연대라는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와요. 제주도로 발령이 났습니다. 부산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근데 원래 노동법상 본인의 주거지가 아닌데 그렇게 내는 그 예고 없이 못해요. 그것들이 다 이제 부당 발령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안 돼요. 근데 회사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괴롭히려고 먼저 해고나 부당 발령 해놓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진정내고 소송하고 이것은 얼마나 지난하냐고요. 을들의 진을 빼는 작전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사무장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그걸 누가 회사하고 상대로 그거를 그렇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럼 진짜 그런 경우가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힘 빼기 작전인 거죠. 제도는 있습니다. 저희가 진정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1년이 걸리고 네. 2년이 걸리고 3년이 네. 걸리고 그 후에 그게 다시 원복이 된다거나 원래 권리가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제 서포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우리가 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대한항공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대한항공 또 우리 오너 일가들이 당연히 오너 일가의 권리는 인정합니다. 저희 노조도. 하지만 소위 말하는 빨대꽂기로 정말 아까 뉴욕 공항이 호텔인데 왜 그게 없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 이유는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정말 말도 안 되는 50불짜리 호텔 그것도 뉴욕인데 뉴워크라는 데가 있어요. 뉴왁이라는 공항이 있는데 한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비행을 하고 또 1시간을 가야 거기에서 그렇죠.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작은 돈이라도 아껴서 내 주머니에 넣겠다는 오너 일가의 경영 방법이 네. 녹아난 거죠. 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한 돈을 가져가라. 지분을 행사해라 네. 정당하게. 네.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 국가가 보장하고자 했던 뭐 휴가권이라든지 지금 주 52시간을 얘기하고 있고 연차 휴가는 다 사용하십시오. 혹은 여성의 그 사회적 진출에 따른 생유라든지 이런 건 다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안 주고 아껴서 네. 인력 절감을 해서 돈을 아끼겠다는 거. 이런 거는 이 오너 일가가 막강한 힘으로 그런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작정 따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우리가 대한항공을 더 건전하게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를 원하는 거네요. 당연한 거를 원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 또한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제가 다니던 뭐 초중고 시절에는 인권이라든지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저 처음부터 항공 해양 때 회사가 일방적인 어떤 강요를 한다든지 희생을 강요할 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네. 그 와중에 보니 예를 들면 이거죠. 저하고 회사와의 관계는 제가 노동을 제공하고 회사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그렇죠. 주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의 것을 원했다는 거죠. 제 자존감이라든지 제 인권까지 팔아라.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제 제가 자의식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게 문제의식이 됐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유별난 별종이야.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문매를 초기에 엄청 많이 맞았고 지금도 뭐 저도 안티라고 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저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일을 다른 문익이나 형태로 당하고 계신 분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고 좀 제도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국가로 가는데 초석이 우리 대한항공 직원연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드려야 와. 돼요. 아니 제가 너무 이런 감동적이네요. 네, 방송을 통해 이런 투사들을 만나면요, 우리 안진걸 처장님처럼 대놓고 투사가 있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맞습니다. 사회가 나를 투사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것을 그냥 내 운명이려니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사가 돼서 싸워주시니까 이 사회가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장님 네. 정말 눈을 딱 뜨면 바뀔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마법처럼요. 어떤 걸 바꿔보고 싶으세요? 오너 일가를 오너- 바꾸고 싶겠죠. 그래. 하나 바꾸라 그러면 역시 오너 우리 일가 범규님 짱. 아니 근데 범규님 짱. 다른 오너일가도 대한민국에선 마찬가지일 것 같아. 좀 더 바란다면 사무장님이 오너가 되는 걸 바꾸고. 참 좋은데요. 역시 코미디언이시라 네, 상상이 재치있으시죠? 또 네, 어떤 창작이 걸 바꾸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거보다 좀 더 현실적인 건데 제가 만약에 눈을
떴는데 달라진 세상을 꿈꾼다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실체하지 않는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눈 떴는데 4년 전으로 똑같이 떴어도 지금과 같이 똑같이 하실 겁니까? 네, 저는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가 노조도 만들고 많은 동력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동료들 내부에서 아직도 인사적 분위기라든지 두렵죠. 불안하죠. 네. 가족이 있잖아. 먹여 살려야 두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당한 일에 매진해서 나갈 때 또 내 용기를 믿고 그 자리를 간다 그러면 잘못될 게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자꾸 우리 사회에서는 정당하거나 바르게 가면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거창하게 정의나 뭐 정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실체 없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 세상. 그 세상이 제가 눈을 뜨면은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장님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14년 12월 어느 날 사무장님의 전화가 갑을 문제 역사를 바꾸는 전화가 오셨었어요. 맞아요. 전화 한 통이 진실을 알려냈거든요. 네. 한국 그 조씨 일가의 거짓말을 다 폭로해내고 정말 고마운 전화. 전국의 을들이 우리가 힘을 내라고 그걸 폭로하고 나서라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용기 있게 나서면 분명히 세상이 바뀐다. 이런 희망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 제가 이제 비행기를 며칠 전에도 타고 그다음에 태풍 칠 때 타가지고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딱 착륙을 하는데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오실 때 제 사무장님처럼 이렇게 승무원분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나오시는 모습인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살려준 사람처럼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바라시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는 이런 것과 싸우고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바람과 그다음에 이 비행기만 신경 쓸 수 있는 사무장님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말들 연속이네요. 아니 그리고 제가 정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자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거나 소위 말하는 잘난 사람이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자각한 한 개인, 우리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거고 역사를 새로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에도 이 얘기를 전달해 주고 싶지만 우리 대한항공 동료 여러분들도 좀 더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면 우리 대한항공도 바뀔 수 있고 우리 사회도 바뀔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대한항공 직원분들 힘내시고요. 또 이 땅에 갑질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을들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수장, 개그맨 정범균 씨,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 박창진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여러분 함께 하셨어요. 상생 경제를 꿈꾸는 으라차차 들으시면서 박창진 사무장님한테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셨네요. 6447님 안녕하세요. 경제를 자세하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지방 다녀오는 게 차 안에서 YTN 들으며 집에서는 YTN TV 광적인 팬입니다. 정답 아마존이에요 하시면서 박창진 사무장님 화이팅! 힘내시길 하셨어요. 8691님도 박창진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더 큰 날개를 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이 우리의 응원이 박창진 위원장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노조분들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9639님 아마존 3939님 아마존 저도 책 좋아합니다 보내주셨고요. 4575님 아마존 엄마랑 여행 가는 길인데 경제 관련 이야기도 듣고 생생 퀴즈에 문자 보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035님은 또 아마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하루빨리 성장해서 우리도 1조 달러 가치 있는 기업 만들자고요. 라디오는 YTN이 최고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으로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